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8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르네상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르네상스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함께 조반니와 코시모 데 메디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은 메디치가의 황금시대를 이룬 로렌초 데 메디치와 최초의 토스카나 대공이자 우피치 미술관도 건립하는 등 메디치 중흥기를 다시 이끌었던 코시모 1세를 중심으로 메디치 후반부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메디치가는 비록 평민 출신이지만 모직물과 무역금융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후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대단했던 이 코시모의 손자가 바로 메디치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자 이번 영상 첫 번째 주인공인 로렌초 데 메디치입니다. 일단 동생 줄리아노가 보티첼리의 작품 모델이 될 만큼 미남으로 유명했던 것에 비해 로렌초 데 메디치는 납작하면서도 큰 코와 주걱턱을 지닌 결코 미남이라 볼 수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민한 감수성과 쾌활한 태도, 강렬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대단한 매력을 지녔었다고 하고, 동시에 조부인 코시모만큼이나 문학과 예술적 소양을 지녔던 뛰어난 언변가이자 권모술수에도 능했으며, 마상 토너먼트에서 1등을 차지할 만큼 무술 실력도 뛰어났던 다재다능하고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은행가로서의 로렌초는 가문의 은행을 거의 파산 상태로 만든 인물이라 평가받기도 하지만, 통치력 면에서는 피렌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위대한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조부 코시모는 통풍으로 병약했던 아들 피에로 대신 손자에게 가문의 미래를 걸어보려 했고, 결국 로렌초는 후계자로서 필요한 덕목과 인문학적 지식을 여러 학자들로부터 수련받으며 키워지게 됩니다. 이후 코시모 뒤를 이은 피에르 데 메디치가 집권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피에르 아들인 로렌초가 1469년 메디치가의 수장이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시모 데 메디치의 활약으로 1454년 로디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롬바르디아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이어진다고 했지만, 실상은 로렌초가 집권할 당시 이탈리아 정세는 5대 강국 간 갈등이 여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메디치가의 수장이 된 로렌초는 피렌체 대표 귀족 가문인 파치가 분하니라 만만찮은 교황과 대립하게 되는데, 당시 교황은 식스토 4세였습니다. 교황 선출인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시스티나 경당이 바로 식스토 4세 이름을 딴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 방면에서 식스토 4세는 로마에서 르네상스를 꽃피게 한 인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그는 교황령 영토 확장과 자신의 세력 기반 확대를 위해 조카 등 친인척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족벌 정치로 유명했고, 이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을 메디치가에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렌초가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시작되는데, 이후 파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교황이 메디치은행을 교황청 주요 거래에서 제외시키는 등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피사 추기경 임명 문제로 양측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1476년 밀라노 스포레차 가문의 갈레아초 마리아 공작이 암살되게 됩니다. 원래 독자적 군사력이 없던 메디치가는 코시모 때부터 용병대장 출신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개창한 스포레차 가문과 연대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메디치가를 군사적으로 지지해주던 밀라노 최고 통치자가 암살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정권 탈취의 절호위기회라 판단한 파치가는 교황에게 살인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교황은 외형적으로는 살인을 반대하면서도 사실상 묵인해주며 이 계획을 지지했고, 결국 파치가는 메디치 수장인 로렌초와 공동 통치자인 동생 줄리아노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치가 음모 사건입니다. 원래는 메디치가 별장에서 열린 교황 조카의 추기경 선출 축하연회에서 두 형제를 독살하려 했지만, 줄리아노의 불참으로 계획이 실패하자 다음날 미리 준비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피렌체 두오모에서 미사를 드리던 로렌초 형제는 프란체스코 데 파치와 베르나르도 반디니, 그리고 그들과 공모한 사제들에게 피습을 당하게 되는데, 로렌초는 암살자의 칼을 몸으로 막아주며 대신 세상을 떠난 친구 프란체스코 노리 덕분에 목에 가벼운 부상을 당한 채 현장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재능과 뛰어난 외모로 피렌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동생 줄리아노는 무려 19군데나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결국 로렌초를 암살하지 못하면서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파치 쿠데타는 무위로 돌아갔고 동생 줄리아노의 죽음에 분노한 로렌초는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암살 관련자들인 프란체스코 데 파치와 교황 측근 인물 등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교소형에 처한 후 시신을 시청 창문에 내다 걸게 됩니다. 원래 파치가에서는 자신들이 반메디치 쿠데타를 시도하면 피렌체 시민들도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시민들은 파치 암살 사건에 분노했고 공모자 검거에 동조하게 됩니다. 결국 파치가 문수장인 야쿠포 데파치도 탈출했다가 붙잡혀 고문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처형 후 도랑에 버려진 그의 시신은 시민들에 의해 다시 건져져 거리로 끌려다니다가 희롱까지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랜 귀족 가문인 파치가는 재산 압류뿐 아니라 피렌체 공공기록에서 이름이 모두 삭제되고 돌고래가 새겨진 문장들도 지워지는 등 피렌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로렌초는 반대파를 철저히 색출해 80여 명의 암살 관련자들을 처형하고 독재 권력을 장악하게 되지만 당연히 교황 식스토 4세와 부딪히게 됩니다. 파치가와 교황 지지자들에 대한 처벌에 분노한 교황은 메디치 재산의 압류, 그리고 로렌초뿐 아니라 피렌체 도시 전체에 대한 파문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문 조치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남쪽의 나폴리 왕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피렌체 공화국을 침공해오게 됩니다. 이에 로렌초는 피렌체 시민들을 규합해 교황과 나폴리의 연합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피렌체 동맹국인 밀라노와 볼로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염병까지 돌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전쟁 과세에 대한 피렌체 시민들의 반발까지 생겨나면서 로렌초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나폴리 왕국을 직접 방문해 국왕을 설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나폴리 국왕은 3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외침을 잘 막아내면서 나폴리를 크게 번영시켰던 막강한 페르디난도 1세였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렌체 통치자인 로렌초가 전쟁 당사국을 직접 찾아가는 이 방문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출발 전에 미리 나폴리 측과 비밀 교섭을 한 로렌초는 1479년 나폴리에 도착해 몇 달간 나폴리에 체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비록 국왕의 포로 형태이기는 했지만 엄청난 재물과 뛰어난 언변으로 페르디난도 1세를 설득하게 되는데 결국 피렌체를 정복하고 나면 교황의 다음 공격 대상이 나폴리가 될 수 있다는 로렌초의 말을 받아들인 페르디난도 1세는 피렌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폴리와의 성공적인 외교 교섭으로 피렌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로렌초는 이탈리아 5대 강국 간의 세력 균형을 잘 유지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고 이후 오스만 제국 위협이 커진 것을 배경으로 교황 식스토 4세와의 화해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또 막대한 지참금을 주며 자신의 딸 마달레나를 새 교황 이노첸시오 8세의 사생아와 결혼시키면서 교황청과의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등 정치 외교 면에서 연이어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 로렌초는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 위대한 영웅으로 피렌체 시민들의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외교적 성공을 통해 안정적 권력을 장악한 로렌초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체계적 교육을 통해 키워진 인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예술을 무척 사랑했던 그의 궁정에는 절친이었다는 보티첼리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의 쟁쟁한 예술가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특히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무척 높게 평가해 10대에 그를 양자처럼 메디치 궁정에서 3년간 생활하게 하며 교육을 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초보 코시모 시대보다 메디치가 재정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그림이나 조각을 직접 구매하거나 제작 의뢰하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예술가들이 다른 후원자들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는데 특히 조금 전에 알아본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아들로 예술 후원자로 유명했던 루도비코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또 초보처럼 서적 수집에 열성적이던 로렌초는 메디치 도서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가 수집한 도서들 중 상당수는 당시에는 존재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던 책들이 많았다고 하며 수집한 고대 서적들의 사본을 만들어
여러 도서관과 공공시설을 제공했으며 비사대학에도 매년 상당한 기부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통풍 등으로 건강도 나빠지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점점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던 말년의 로렌초는 1492년 마침내 세상을 떠났고 메디치 가문의 가족 예배당인 산 로렌초 대성당에 동생 줄리아노와 함께 잠들게 됩니다. 로렌초가 세상을 떠난 2년 뒤인 1494년 메디치 은행이 파산하면서 결국 그의 죽음을 계기로 메디치가의 몰락은 시작되었고 또 1454년 로디 조약 이후 약 40년간 이어지던 이탈리아 5대 강국 간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에 알아볼 두 명의 교황을 키워냈는데 즉 그의 둘째 아들 조반니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레오 10세가 되었고 로렌초가 이병에 키운 동생 줄리아노의 아들 줄리오는 잠시 후에 알아볼 교황 클레멘스 7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데로렌초라 불리는 로렌초 대 메디치가 세상을 떠난 1492년부터 이번 영상 두 번째 주인공인 코시모 1세가 집권하던 1537년까지 피렌체에는 혼란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르네상스가 한창 진행 중이던 15세기 말 이탈리아는 40년간 이어지던 평화가 종결되고 프랑스 샤를 8세 공격을 계기로 1494년부터 1559년까지 60여 년간 무려 8차례에 걸친 긴 전쟁이 벌어지는데 총과 화포가 중요 무기로 등장한 엄청난 규모의 이 전쟁을 대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왕조는 합스부르크 왕가였습니다. 독일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독일 황제 위를 배출하던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되고 1254년부터 19년간 황제가 공석이 되는 대공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1273년 루돌프 1세가 등극하면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후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 기존의 신성 로마 제국령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결혼 정책을 통해 신대륙 쪽으로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던 스페인 제국까지 차지하며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년 전쟁에서 알아보았던 프랑스 발루아 왕조였고 두 세력 간 대결은 이탈리아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황을 포함한 이탈리아 각국 군주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나눠 이탈리아 전쟁에 끼어들게 되는데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통치자는 데로렌초의 장남인 피에로 2세였습니다. 피에로 2세는 20살 젊은 나이에 아버지 데로렌초의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무능한 데다 독선적이었고 1494년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공격해오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굴욕적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피렌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메디치 궁전으로 쳐들어가자 피에로 2세는 가족들과 함께 베네치아로 도망쳐버렸고 분노한 피렌체 정부는 메디치 사람들에 대한 영구 추방령과 함께 현상금까지 내걸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추방된 이 틈을 타 독특한 혁명가적 인물이 피렌체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는 도미니코의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개혁 성향의 사보나롤라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1494년부터 피렌체에는 공화 정치가 부활하게 됩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금욕적 가치관을 강조하던 그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이루어지던 귀족 정치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동시에 비판하며 피렌체 시민들의 민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보나롤라의 이런 공화주의적 성향은 당연히 교황과 부딪히게 되는데 당시 교황은 알렉산데르 6세였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데르 6세는 호색과 족벌주의 등 교황 역사상 최악의 부패 교황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반면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내세워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꿈꿀 정도로 탁월한 외교력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체사레 보르자 역시 아버지만큼이나 유능하면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춰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모델이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복잡하게 전개되던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이나 다양한 권무술수가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은 2011년 미국 드라마 더 보르지아나 그 외 수많은 소설과 게임 영화 등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보나롤라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종교개혁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다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왔던 르네상스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사악한 쾌락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화장품 고급 드레스 등을 광장에 끌어모아 불태우는 이른바 이탈리아판 분서갱유 사건, 허영의 불꽃이라는 광기 어린 행사까지 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통치는 결국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사보나롤라의 지나친 진보적 주장에 진절머리가 난 시민들이 교황과 메디치 측의 선동에 따라 1498년 폭동을 일으키면서 체포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고문을 받은 뒤 시뇨리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해지며 혁명가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만 이후 루터 등 초기 개신교 개혁자들에 의해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처형되고 10여 년이 지난 1512년 쫓겨났던 메디치가가 18년 만에 피렌체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은 이탈리아 전쟁 과정에 벌어진 교황과 프랑스 간 대결입니다. 당시 교황은 율리오 2세였습니다. 그는 브라만테에게 성베드로 대성당 개축을 맡겼고 미켈란젤로에게는 천지 창조등 시스티나 천장화와 모세상을, 그리고 라파엘로에게는 아테네 학당 등을 제작하게 했던 예술 애호가로 유명한 교황이지만 동시에 교황령의 영토 확장을 위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사교황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특히 3차 이탈리아 전쟁인 칸브레 동맹 전쟁에서 율리오 2세는 처음 프랑스와 동맹 관계였다가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와 갈등이 생겨나면서 1510년 동맹을 파기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당시 피렌체 공화정부는 양측 간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승세를 타고 있던 루이 12세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1511년 피사공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피사공의회는 교황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분노한 교황이 군대를 증강해 프랑스를 격파한 후 피렌체를 보복 공격해 들어가면서 피렌체 공화정 수뇌부가 망명을 떠나게 되고, 이후 교황 율리오 2세 명령을 받은 메디치 출신 조반니 추기경이 교황군 1500명을 이끌고 피렌체로 입성해 통치권을 접수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피렌체 전성기를 열었던 데로렌초의 둘째 아들 조반니였습니다. 조반니 추기경은 라파엘로를 지원하는 등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으로도 유명하지만 1513년 교황이 된 이후 이런 문화예술 후원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인 메디치가 복원과 교황 본인의 지나친 사치 행각 등에 아낌없이 재정을 사용하며 교황청 재정 파탄의 원인을 만들었고, 이후 성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까지 승인하면서 1517년 루터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게 되는데, 이 조반니 추기경이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이 내용은 종교개혁 영상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로마로 떠나게 된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의 동생이자 데로렌초의 셋째 아들인 줄리아노를 피렌체 통치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줄리아노라는 이름은 데로렌초가 파치 음모 사건 때 죽은 동생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새로 피렌체 통치자가 된 이 줄리아노가 바로 우리나라 미대 입시생들이 석고대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줄리앙 석고상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한때 메디치가에서 데로렌초의 아들인 레오 10세나 줄리아노와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미켈란젤로는 훗날 메디치 무덤 조각을 의뢰받게 되자 실제 줄리아노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관대하고 겸손한 성품의 줄리아노는 피렌체 시민들의 인기도 높았고 예술적 조예도 깊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후원으로 유명하지만, 집권한 지 3년 만인 1516년 37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피렌체 통치권은 악명 높은 그의 조카 로렌초 2세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렌초 2세는 1494년 피렌체에서 쫓겨났던 피에로 2세의 아들이자 메디치 출신으로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가 된 카테리나 메디치의 아버지입니다. 이탈리아 문화 전반을 프랑스 궁정에 전달한 역할을 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딸과 달리 그는 통치자로서 무능하고 방탕했으며 오만한 태도로 민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레오 10세의 지원을 받아 피렌체 동쪽에 있는 우르비노 공작지까지 차지하기도 하지만, 로렌초 2세 역시 1519년 2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병명은 방탕한 생활에 따른 매독과 결핵이었습니다. 결국 피렌체 통치권은 데로렌초의 조카이자 파치가에 암살되었던 줄리아노의 아들 줄리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줄리오가 바로 메디치 출신의 두 번째 교황이 되는 클레멘스 7세입니다. 클레멘스 7세 즉 줄리오는
줄리아노의 사생아이자 유복자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에 태어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큰아버지 데로렌초가 고아가 된 그를 조카로 받아들여 양육하면서 신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줄리오는 사촌형 레오 10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고 교황의 핵심 참모로 메디치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1523년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45살에 교황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클레멘스 7세가 된 그는 이후 5차 이탈리아 전쟁의 주역으로 유명한 1527년 로마대 약탈을 초래하는 장본인이 되는데 조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당시 유럽 최강 세력은 합스부르크 왕조였고 당시 합스부르크 상속자는 카를 5세였습니다. 카를 5세는 독일과 북이탈리아를 다스리는 신성 로마 황제일 뿐 아니라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통합된 최초의 스페인 국왕이라 여겨지는 막강한 인물이었고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로마 가톨릭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교황들은 대체적으로 합스부르크 왕조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클레멘스 7세 역시 카를 5세 지지를 받으며 교황으로 즉위할 정도로 처음에는 황제와의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내에서 황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자 이를 막고 싶었던 클레멘스 7세는 카를 5세의 견제 세력들인 프랑스와 1세 및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심지어 잉글랜드까지 끌어들여 코냑 동맹을 결성하고 카를 5세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526년부터 1530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을 5차 이탈리아 전쟁, 일명 코냑 동맹 전쟁이라 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카를 5세 군대의 남진 상황에 따라 동맹 관계를 수시로 바꾸었고 다른 코냑 동맹 세력들도 각국 상황에 따라 동맹 탈퇴나 재가입을 반복하는 혼란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1527년 5월 6일 사코디 로마라는 처참한 로마대 약탈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지난 중세 로마 가톨릭 영상에서 스위스근 위병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용병료를 받지 못한 약 2만 명의 카를 5세 용병들이 로마로 밀려들어와 엄청난 학살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자 교황청이 고용한 다른 용병들은 모두 도주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들만이 교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았다가 결국 500명 전원이 사망하는 용맹함을 보여주면서 오늘날까지 교황청군이 업무는 스위스 용병만이 담당한다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를 초래한 당시 교황이 바로 클레멘스 7세입니다. 어쨌든 클레멘스 7세는 스위스군 위병들의 육탄 저지로 간신히 산탄젤로송으로 피신했지만 사실상 연금 상태가 되면서 자신의 메디치 가문이 공화파들에 의해 피렌체에서 다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0개월간 농성하던 피렌체 공화정부가 공성전에서 패배하면서 코냑 동맹전쟁이 카를 5세의 승리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에게 엄청난 금액과 영토를 넘겨주는 굴욕적 미력을 몰래 체결했던 클레멘스 7세가 다시 피렌체 통치권을 회복하고 로렌초 2세 사생아인 알레산드로를 초대 피렌체 세습 공작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피렌체는 공화정이 폐지되고 사실상 군주제가 실시되지만 무능하면서 폭정을 일삼던 알레산드로는 1537년 27살 나이에 친구이자 먼 친척인 로렌치노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원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로렌치노가 굳이 알레산드로를 살해한 이유는 수많은 여자를 탐하던 알레산드로가 결국에는 로렌치노 여동생까지 요구하게 되자 견디다 못한 로렌치노는 동생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그를 유인해 살해한 후 국외로 망명해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극적인 이 내용은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로써 메디치 직계가 끊어지면서 피렌체 통치권은 반개 출신의 새 인물이 계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번 영상의 또 다른 주인공 코시모 1세입니다. 참고로 메디치가 첫 번째 인물인 조반니부터 메디치가는 두 계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영상 주인공인 장남 코시모가 1434년 피렌체의 사실상 국가 원수가 된 후 코시모의 직계 후손들이 통치권을 이어간 반면 조반니 둘째 아들인 장로 로렌초는 또 다른 계통을 이끌게 됩니다. 어쨌든 장자 계열의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가 피살되면서 차남 계열의 코시모 1세가 새로운 피렌체 통치자가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앞에 있는
거대한 창동 기마상의 주인공이자 이탈리아의 자부심, 우피치 미술관을 건립한 사람입니다. 1537년 공제감살 사건으로 피렌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피렌체 시의원들은 공화정을 지켜줄 것 같은 온화한 인물을 물색했고 결국 그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이 메디치 방기 출신의 17살 코시모 1세였습니다. 코시모 1세는 용병대장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여러 도시를 떠돌며 힘들게 생활해왔는데 피렌체 공작으로 추대받게 되자 시민들 앞에서 혼란에 빠진 피렌체 공화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공작 위에 오르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야망을 숨긴 것이었고 집권 후 그는 모든 시의원들을 해임하고 독재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공화파들이 대대적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을 격퇴한 코시모 1세는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신성 로마 황제 카를로세의 봉신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친황제 반프랑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혼란까지 마무리한 그는 이전의 메디치 지도자들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추지 못해 밀라노 스포르자 가문이나 용병을 필요로 했던 것과 달리 황제 지지 속의 상비군 양성 등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실시해갔고 그 결과 피렌체의 라이벌인 시에나 공화국을 무력으로 정복해 피렌체 공국에 편입시키는 등 영토 확장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피렌체를 완전히 장악한 그는 이후 토스카나 전 지역을 다스리는 토스카나 대공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상황은 뜻밖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당시 교황 피오 5세가 개신교를 엄격하게 탄압하는 상황 속에 코시모 1세의 측근인 카르네사키가 개신교도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코시모 1세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훌륭한 조언자였던 카르네사키를 교황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카르네사키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2년 후인 1569년 교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토스카나 대공 자리였습니다. 결국 코시모 1세가 메디치가 최초의 토스카나 대공이 되면서 피렌체의 국명도 피렌체 공국에서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코시모 1세의 아내는 톨레도 엘레오노라입니다. 피렌체 공작 초기에 코시모 1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줄 결혼을 원했는데 결국 카를로세의 혈족이자 많은 자산가의 딸인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창금을 가져온 엘레오노라는 최초의 근대적 영부인이라 평가될 정도로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열정적으로 남편을 지원해갔다고 하는데 코시모 1세도 자신이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녀를 섭정으로 삼을 정도로 엘레오노라를 완전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로는 보기 드물 정도의 충실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손이 귀했던 메디치 후계 구도를 안정시켰고 이후 성인으로 성장한 8명 자녀가 모두 명문가와 결혼하면서 비로소 메디치가는 유럽의 군주 가문들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아울러 어린 시절 인문학적 교육을 따로 받지는 못했지만 메디치가 후손답게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예술품을 수집했던 그는 우피치 미술관 건립도 지시하게 됩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미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미술관인데 최초의 미술사학자이자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조르조 바사리가 코시모 1세의 명을 받아 건설하게 됩니다. 우피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이곳은 메디치가의 행정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설계되었는데 오늘날 이곳은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과 봄, 동방박사의 경배를 비롯해 조토이 마이스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라파엘로의 검은 방울새 성모, 카라바조의 메두사 등 너무나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작품들과 뒤러나 렘브란트 등 북유럽 화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소장되어 있는 이탈리아 최대 미술관으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자국 예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수백만 관광객들이 유럽 미술의 진수를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시모 1세 때 메디치가는 피티궁과 포볼리 언덕지대를 매입하게 됩니다. 피티궁전 즉 팔라초 피티는 원래 피렌체의 유력 은행 가문인 피티 가문이 메디치가를 견제하기 위해 건축했던 피렌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궁전입니다. 피티가의 세력 약화로 방치되어 있던 이곳을 엘레오노라가 매입해 건축을 재개했고 이후 토스카나 대공국과 이탈리아 왕국의 왕궁으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에는 팔라티나 미술관 등 피렌체에서 가장 큰 박물관 단지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또 엘레오노라는
피티 궁전 뒤편에 보블리 정원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보블리 정원은 16세기 이탈리아식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메디치가 제2전성기를 만들었던 코시모 1세가 1574년 세상을 떠나자 이후 메디치가는 후손들의 방탕과 무능으로 점점 쇠퇴해가다 코시모 3세 아들대에서 대가 끊기게 됩니다. 코시모 3세는 사치와 포금, 주색 등 토스카나대 공중 최악의 군주로 이름 높지만 막상 그나들 페르디난도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방탕했던 자남 잔 가스토네에게서도 후손을 얻을 가능성이 적어지자 명석했던 딸 안나 마리아 루이자를 후계자로 삼아 토스카나대 공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토스카나를 회수하려는 황제의 반대로 무산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상속자 안나마저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174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문의 대가 완전히 끊긴 메디치가는 찬란했던 영광의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동안 수집되었던 모든 메디치가 예술품들은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 토스카나 정부에 기증되었고 오늘날 피렌체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우피치 미술관에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작품들 외에도 메디치가의 후원은 오늘날의 피아노 출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앙리 4세와 마리아 데 메디치의 결혼식 연회에서 오페라가 처음 공연되었으며 발레 역시 카테리나 데 메디치의 후원으로 출연하는 등 메디치가는 학문과 예술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한 대표적 명문가문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물론 메디치가의 이런 후원들은 고리대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 그 죄를 조금이나마 축소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평민 출신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수많은 곤모술수로 쌓아올린 가문의 명예를 높이려는 정치적인 의도 역시 담겨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살리려는 문화운동, 즉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내세우며 근세 사회 기점이 된 르네상스가 그들의 터전인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짝 꽃피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과 내용 등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